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 12강 무형자산에 대한 파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 파트는 유형자산과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요. 좀 특수한 사항에 대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무형자산에 대하여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첫 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거의 유사하다. 영업 목적, 즉 1년을 초과해서 사용을 한다는 부분. 똑같죠? 근데 하나가 달라요. 뭐냐면은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지만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자산이고,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각 조건에 모두 일치해야 되고, 무형자산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통제가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은 다음과 같다. 이 세 가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어떤 거냐면은 식별 가능성, 통제 가능성, 미래 경제적 효익,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을 해야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특허권이라는 식별이 있어야 되고,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도 이제 못 쓰게. 그러니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익을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은 뭐 이제 영업권, 개발비, 사업재산권 뭐 이렇게 등등 있고요. 이번 내용에서 이제 보면은 무형자산도 취득 시 해당하는 부대 비용은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입니다. 모두 충족해 줘야 돼요. 자, 1번 식별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특허권이 맞는지 식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은 그 자산이 기업 실체나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거나 제약상 또는 법적 권리를 창출할 수 있는 등의 의미, 식별 가능성. 그러니까 두 번째 통제. 통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가 특허를 냈으니까 다른 사람이 접근을 못하도록 해줘야 되는 게 통제 가능성. 세 번째는 미래 경제적 효익.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 수익, 원가 절감 또는 그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미래에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냐 없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모두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무형자산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얘는 통제를 엄청나게 겁니다. 자, 두 번째 개정 과목 및 회계 처리입니다. 자, 영업권하고 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영업권은요 첫 번째 줄에 줄 거 주시면 돼요. 우수한 경영진, 뛰어난 판매 조직, 양호한 신용, 원만한 노사관계, 기업의 좋은 이미지 등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타기업에 대해 유리한 사항에 집합한 무형의 차원이다. 뭐 라고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영업권은 합병이죠, 말 그대로. 합병했을 때 이제 회계 처리하는 방법. 회계관리 2급에서 나오죠. 회계관리 1급은 뭐 합병에 대한 금액은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조건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좀 많이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내부 창출 영업권은 무형자산 아니에요. 왜냐면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 창출 영업권만 영업권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합병에 대한 언급이죠. 그래서 합병하게 되는 경우 자산의 공정가치, 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후에 보통예금 지급한 금액을 차감해가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 영업권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권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인식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체로 한 뭐 5년에서 한 10년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예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주식회사 JB 상사는
CT 상사와 합병합니다. 자산의 공정가치 5억, 부채의 공정가치 2억, 그 다음에 5억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합니다. 해당하는 영업권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입니다. 자산은 5억이니까 차변에, 부채는 대변에 처리하면 되고, 얼마 줬어요? 그렇죠. 5억 원만큼 이체를 한 거죠. 돈 나갔으니까 대변이죠. 그 다음에 차변에 나머지 금액 얼마? 2억 원만큼 2억 원만큼 영업권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발비입니다. 자, 개발비 첫 번째 줄에 줄 겁니다.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여러분, 개발비라고 해서 이거 비용 아니에요. 이거 자산이에요. 내부에서 창출하는 무형자산이고요. 개발비 도달하기 위해서 1차 연구 단계로 조사를 하고 2차로 개발을 하여 개발이 실패하면 비용, 개발이 성공하면 자산으로 인식 가능한 경우 개발비로 처리한다. 개발비에 해당하는 연구 단계 및 개발 단계 구분에 대해 설명한다. 개발이 실패한 비용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경상 연구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용으로 처리해요. 근데 개발이 성공하면은 자산으로 처리하니까 이때 이 자산은 개발비 개정 과목으로 사용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연구 단계는 다음과 같아요. 연구 단계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처리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상 연구개발비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연구 단계에 속하는 활동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뭐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그 다음에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의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 그 다음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한 활동, 새롭게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안을 제안 등 최종 선택. 이거는 이제 하기 전에 조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연구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는 차변의 비용으로서 경상 연구개발비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연구 단계가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 단계를 이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단계는 자산으로 인식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경상 연구 개발비로 그냥 비용 처리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개발에 성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발비 개정 과목으로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비로 인식한 후에 매 결산 시 감가상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발에 실패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비용 처리하셔야 돼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개발에 성공했고 자산의 인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개발비로서 자산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 단계 활동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연구 단계는 말 그대로 이제 시작하기 전 단계의 조사라고 했으면은 개발 단계는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산 전 또는 사용 전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그러니까 두 번째는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의 설계 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그러니까 아예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개발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제 연구 단계하고 개발 활동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 해가지고 문제 몇 번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읽어만 보시면 되고 이거를 뭐 달달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는 만약에 자산 인식 요건이 충족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비용 처리하셔야 돼요. 근데 자산의 인식 요건이 충족했다라고 하면은 뭘로 해야 돼요? 그렇죠. 개발비로 해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감가상각입니다. 우리도 이제 12월 말 되면은 이제 이러한 부분에 이제 특허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짚어주시면 돼요. 감가상각은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매년 기말에 실시한다. 자,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각할 수 있는 제한이 존재한다. 제한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감가상각 회계 처리 시 직접법, 간접법 둘 다 사용 가능하며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 상각비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둘 다 돼요. 23년도에 이 문제가 회계관리 2급에서도 언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지적법만 쓸 수 있는 게 아닌 간접법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법령 또는 배타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업 건이 법령으로 내가 30년간 독점이 가능하다 하면은 상각 기간을 30년을 잡으면 돼요. 법령에 의해서. 근데 법령이 없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20년 초과는 불가해요.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무형자산 상각비를 이용하여 직접법, 간접법 중 선택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형자산 상각 두 개에게 사용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잔존가치 인정 안 해요. 근데 정률법인 경우에는 잔존가치를 써야 되니까 그 외에는 인정 안 해요. 상각방법, 정해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사용 가능해요. 단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정해법만 쓰면 돼요. 원칙은 이 세 개는 다 써도 되는데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예외적으로 정해법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각을 할 때는 뭐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뭐 예제에 보면은 1월 1일에 취득한 특허권 3천만원에 결산 시 상각하려고 하니 20년만큼 해서 150만원만큼 상각해 주시면 돼요. 이때 특허권은 직접법으로 했을 때에 대한 설명이고요. 간접법으로 하면은 무형자산 상각 누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5번. 무형자산의 손상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자, 긁어줍니다. 자산의 진보화 및 시장 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무형자산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 이제 회수 가능액을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 차손으로 처리한다. 손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형자산도 있고, 투자자산도 있고, 무형자산도 있는데 약간 세세한 부분 빼고는 거의 똑같죠. 첫 번째는 회수 가능 금액하고 장부상 금액의 차익만큼 계산을 하는 거. 두 번째는 회복하는 경우에는 장부 금액 초과 불가해요. 이게 똑같아요. 근데 상세한 부분은 조금 다른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요. 무형자산의 손상 인식 방법은 유형자산과 동일합니다. 자, 첫 번째, 손상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에 매 보고 기간 말 검토합니다. 똑같아요. 객관적인 사유가 외부적인 사항인지 내부적인 사항인지 이제 검토를 해보고 객관적인 사항이라고 하면은 손상 걸면 돼요. 그래서 유형자산과 똑같이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로 해가지고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해가 장부 금액과 차익만큼 무형자산 손상 차손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장부 금액 초과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 손상 차손 한입으로 처리한다. 유형자산, 투자자산, 무형자산 세 가지 거의 다 똑같죠. 근데 안에 있는 조금 상세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손상은 거의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무형자산의 처분입니다. 무형자산의 처분은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간접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돼요. 근데 직접법을 하는 경우에는 장부 금액에서 그냥 직접 빼주면 돼요. 그래서 차익만큼 무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한 봅시다. JB 상사는 보유하고 있는 개발비를 직접 상각한 후에 장부금액 3천만원, 취득금액 6천만원입니다. 매각하기로 결정합니다. 2천만원에 매각하였으며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수령합니다. 직접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비는 장부금액 3천만원 이렇게 하면 돼요. 대변으로. 그 다음에 돈 받은 금액 2천만원이고 금액만큼 1천만원이 적게 받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간접법으로 적용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변에 개발비 얼마냐면은 취득 당시 금액 6천만원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지만 순장부 금액의 차익만큼 빼주면 돼요. 3천만원. 그리고 보통예금 얼마냐면은 2천만원 받았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나머지 금액 어떻게 돼요? 그렇죠. 무형자산 처분 손실로 해가지고 1천만원 이렇게 해서도 회계 처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자 한번 복습해 봅시다. 무형자산은요 1년을 초과해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영업 목적이고, 마지막은 뭐예요? 그렇죠.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형태가 없다.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세 가지 요건, 식별 가능성, 통제 가능성,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까 영업권에 대한 부분과 개발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비에 관련된 문제가 연수 문제 때 몇 번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연습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상차손. 무형자산 손상차손은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외부적인 부분과 내부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행가치라든지 순공정가치에 대한 부분에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결정을 해가 장부 금액만큼 차감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이제 만약에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그 장부 금액만큼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형자산과 똑같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감가상각이었죠. 감가상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직접 상각을 해도 되고 간접법으로 이용을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했었어요. 두 번째는 잔존가치 인정해요, 안 해요? 잔존가치 인정 안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각 방법은 정해법을 써도 되고 정유법을 써도 되고 뭐 생성량 비례법 써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합리적인 상각이 안 되겠다, 무슨 말, 나 어떤 건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정해법으로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처분. 뭐 처분할 때는 유형자산 처분과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파트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 파트는 그러니까 좀 긴 내용이 없어서 좀 짧고요. 회의관리 2급에서 원래는 기타 비유동자산하고 같이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에 기타 비유동자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트를 나누어서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 12강 무형자산 보아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제 13강에서는요 기타 비유동자산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기타 비유동자산에서 연볼 조건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 연볼 조건에 대한 내용은
그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는 그 내용을 뺐고요. 선생님, 그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내용도 제 8장 화폐의 시간가치로 해가지고 그 내용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시간가치로 파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3강에서는 기타 비유동 자산에 대한 부분, 마지막 자산의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또 되시길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요. 다음 내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